자, 413페이지. 부동산 간접 투자제도 리츠인데, 일단 봅시다. 리츠. 자, 먼저 이제 영어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예, 부동산. 그 다음에, 트러스트가 이제 신탁 회사예요, 회사. 그리고 이제, 인베스트, 투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리츠는 영어를 직역해 보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근데 보니까 투자를 하는 대상이 딱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투자 대상은 딱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래요. 그래서 리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를 리츠라고 그래요. 영어로 읽어보니까. 자, 리츠는 어디에다가만? 부동산에다가만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 그걸 갖다가 리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리츠는 리츠예요. 예. 리츠는 리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츠는 회사가 커질 때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수도 있겠죠. 근데 리츠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회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리츠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나이키 회사 이런 거 인수합병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리츠는 리츠니까 리츠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 회사만 인수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츠는 주식이다. 자, 리츠는 뭐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는 환금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전에 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츠는 주식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환금성이 더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겠죠. 뭐 그 정도만 살짝 듣고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방가로 2번에 보면요. 413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특징이 있죠. 몇 가지. 그래서 그 정도만 살짝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417페이지 넘어가면 돼요. 417페이지 보니까 그 방가로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수련 때 이것저것 또 다 보고 봤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 실체가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 정도 이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리츠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CR 리츠가 있어요. CR 리츠. CR 리츠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CR 리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거로부터 파생되는 거거든요. 자, 실체가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 이건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그냥 회사예요. 그냥 회사. 직원도 있고 막 이런 그냥 회사고, 위탁관리라든지 CR 리츠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서류상의 명목회사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중에 이 CR 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리츠인데 뭐냐, A랑 기업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도 매각해가지고 자꾸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700억짜리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그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근데 지금 당장 700억짜리 매각하려고 내놓으면 이게 쉽사리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안 팔리죠. 그래서 CR 리츠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기업이 급하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부동산 있죠. 그런 건물들만 전문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더 싸게 매입하겠지, 당연히. 대신에 정부 입장에서는 CR 리츠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지 않을까요? 기업 하나 부도 놔봐요.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까? 실업률이 이것저것 문제 크죠. 근데 기업 부도 안 나게끔 자기도 이익을 챙겨가면서 아무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리츠에 비해서 이 CR 리츠는 정부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야. 규제가 강화돼 있겠어요? 완화돼 있겠어요? 완화돼 있겠죠?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가지고 이 CR 리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겠죠.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실체가 있냐 없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디? 그냥 봐봐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물어본 게 상근 직원이 있냐 없냐 이거 물어봐. 상근 직원은
우리 이렇게 우리 시장이라든지 직원들처럼 회사에 자기 책상이 있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 상근 직원 있겠어, 없겠어? 여기는? 여기는? 맞아요. 그거 물어봐. 본점에 지점을 둘 수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네. 본점에 지점을 둘 수 있냐 없냐 물어봐. 그것도 그냥 찍어봐. 본점에 지점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죠? 없죠, 당연히. 그렇죠?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자산관리회사 위탁을 하느냐. 그런데 어디 잠깐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는? 여기는? 없죠?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겠어요? 내부에서 해야 되겠어요? 야, 내부 위탁. 내부에서 할 수 있겠죠? 회사잖아. 여기는? 위탁해야 되겠죠? 맞아. 그게 시험 잘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부터 그 뿌리가 나오는 거냐면요. 실체가 있는 그냥 회사냐, 서류상 회사냐, 그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 네 가지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누구만 실체가 있어? 우리 자기만 실체가 있어요. 나머지는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다. 일단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것도 그렇지만 요거예요.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 근데 자본금이 최초 설립자본금하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이후의 자본금이 달라요. 5, 3, 3, 70, 50, 50. 자, 시작. 5, 3, 3, 70, 50, 50. 5억, 3억, 3억. 최초 설립시는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이후에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5억, 3억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533, 70, 50, 50 이렇게 가는 겁니다. 533, 70, 50, 50.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것도 한번 또 들어봐야 돼요. 현물출자. 현물출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만드는데 전부 다 현금 박치기라 볼래요? 5억 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3억도 많아,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있죠. 예. 근데 7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냐면 70억 현금 갖고 있어가지고 은행에 그냥 놔두면 그냥 예금 이자율 하면 0.1%밖에 안 돼요. 적금도 아니고 그냥 가만 놔두면 입출금 통장에. 그럼 누가 이렇게 갖고 있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이라든지 임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주식 이런 형태로 보유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70억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현물출자 최초 설립 자본금 만들 때는 안 돼. 이때는 그러니까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 허용 안 해. 요거는 전부 다 현금 박치기로 해야 돼요. 근데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이후에는 금액이 커졌죠.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때는 현물투자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은 이후에 현물투자를 허용을 해주고 하나 더. 현물투자 범위는 부동산 플러스 알파예요. 옛날 몇 년 전에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현물투자는 부동산에 한한다 이제 이게 규정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현물투자는 부동산 뭐 플러스 지상권, 임차권 등 기타 권리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저쪽 평택 쪽에서 건물을 하나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보증금 3억에 월 700씩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 3억 그 임차권 있죠? 이것도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있잖아요. 그것도 돈을 인정해 주겠대. 근데 그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다위. 현물투자는 부동산에 한한다. 부동산에 한한다. OX. X. 부동산에 한한다 하면 안 된다.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기본 틀이고요. 잠깐 이제 책을 보니까 저기 417페이지 보니까요. 그 설립 자본금 두 번째 칸이 있죠. 533, 70, 50, 55 있죠. 그게 제일 시험이 잘 나와요.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예, 그거하고 현물 출자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주식의 보유 한도라고 있는데 이거는 회사의 주식을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경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행 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가 없대요. 자기 관리는. 위탁 관리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근데 CRH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대 없대? 없대. 제한 없다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공모도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을 하라고 하는데 CRH는 지금 그런 게 필요 있어 없어?
의무사항 아님. 다음. 회사 설립하고 나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곧장 바로 상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CR리츠는 이런 게 의무사항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제한 없음,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 아님.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CR리츠는 규제가 완화돼 있다 이렇게 감 잡으시면 돼요. 네. 회사 자산 구성은 요즘에 이제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도 껍데기라서 뭐 크게 의미 없고 운용 기간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 아까 자기 관리에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상근 직원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자산 이렇게 운용 전문 인력을 통해서 뭐 직접 운영할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두 놈 있잖아요. 위탁 관리하고 CR리츠. 얘네들은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상근 직원이 없으니까 내부에 사수가 없어서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래요. 넘기세요. 합병 제한. 자, 리츠는 리츠가 아닌 다른 회사랑은 인수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렇죠. 세제 혜택은 뭐 암기할 건 아닌데 그냥 리츠는 세제 혜택이 있다. 특히 CR리츠 뭐 그 정도만 대충 감 잡으시고 기출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부동산 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자기 관리 아니에요. 이거 자기 관리, 위탁 관리가 아니고 틀렸죠? 그렇죠. 두 번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 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아이씨 얘도 걔잖아. 2번도 1번하고 똑같은 놈이잖아. 둘 다 자기 관리죠? 에이, 틀렸어요.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 상근 두고 자산 투자 운용을 직접 내부에서 수행한, 이게 맞다. 아, 3번 맞다. 4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3억, 에이씨, 여기 봐봐. 이게 볼래요? 우리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자기는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지 내가 길을 피우고 다닐 수 있지. 우리 자기가 돈이 더 많아야 되거든. 바뀌었죠? 네. 그래요.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유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40인데 위탁은 40, 자기 30, CR리츠는 제한 없음. 그 정도? 좋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감정평가로 갑니다. 감정평가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427페이지 이제 최근 후반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실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모의고사 언제 본다면서요? 27일 날? 야, 그래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를 감정평가라고 이야기해요. 크게 감정평가는 그냥 가볍게 볼게요. 가볍게. 감정평가 기초이론하고 평가 방식, 평가 이제 3방식이라고도 하죠. 평가 3방식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 파트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면 3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통상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감정평가 분류, 뭐 가격이론, 뭐 이렇게 가격의 재원칙,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약간 이게 단순한 부분을 다뤄주는 부분이고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 좀 이렇게 내용도 많고 이렇게 어렵진 내 관점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데 뭐 아무튼 학생들 관점에서는 좀 약간 좀 힘들할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 파트는 있잖아요.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가면 되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딱 요거 딱 찍어주고 그것만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많아 양이. 그러면 안 되고 딱 그 찝어주는 거 외에 나머지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야 될 양을 이렇게 확 줄여서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규칙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뭐 이런 것들 순서대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427페이지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 분류가 있는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요거 정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첫 번째 반가로 1번에 필수적 평가 보이시죠? 그렇죠. 요거는 있잖아요. 누가 의뢰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필수적 평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파란색 2제를 보니 토지 수용 평가, 법원의 경매 물건의 평가, 국유재산 처분, 과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누가 의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감정평가를 한다.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임의평가 안 중요합니다. 넘기세요. 저 밑에 파란색 2번 보니까 업무 기술상의 분류가 보이는데요. 먼저 현황평가는 그냥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고 넘어가 버리세요. 반가로 2번, 3번, 4번은 좀 의미 있죠. 일단 반가로 2번에는 조건부 평가란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조건이란 것은 장래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10월 28일 날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술 사줄게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불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죠. 확실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불확실한 조건이죠, 조건. 왜냐하면 10월 28일 날 합격을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공부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잘하시니까 왜 웃어? 그래 잘하시잖아. 이번 모의고사 보면 그래도 적어도 한 80점 나올 것 같아. 75점, 80점. 그죠? 1차 2개 합쳐가지고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그죠? 아무튼 그래.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책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뭔 말을 하려고 그랬어 지금. 10월 28일 합격하면 술 사겠다 이 말은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장래 불확실한 거. 근데 10월 28일 날 시험 끝나면 학원으로 와라. 내가 술 산다. 그럼 그거는 확실하게 술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한이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부 평가 옆에다가 직접 손을 쓰세요. 독립평가라고 한번 써봐요. 그냥 써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뒤에도 사실 또 있거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 거니까 들어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건물이 붙어있는 건부지다라고 불러줘요. 건물이 붙어있는 건부지. 우리가 흔히 토지 건물이 결합된 이런 상태의 건물을 복합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복합부동산. 네. 근데 건부지 상태에서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그럼 건물이 사라지면 건부지가 아니고 뭐만 남아있나요? 토지만 남아있죠? 토지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라 불러주죠? 나지. 예.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독립된 나지 상정하에 토지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사라졌으니까 토지가 자유로워졌죠. 독립했죠. 이런 경우를 독립평가라고 불러줘요. 독립평가. 근데 독립평가라는 것은 결국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을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 그 정도 개념만. 이렇게. 양가로 3번, 4번은요. 세부 내용 없어요. 묶어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뭐고? 소급.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기한부. 딱 그렇게만 나오니까 세부 내용 볼 것도 없어. 그냥 다시 암기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끝. 그러면 돼요. 네, 넘기세요. 이제 430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비중이 좀 있죠. 여기서부터. 예. 자, 이제 7번 모르는데 감정평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라미란 물건이 하나짜리 동그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얘는 하나니까 하나를 하나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동그라미 옆에 세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서로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서로 다른 것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이게 원칙인데 근데 원칙이 시험에 안 중요해요. A, B가 중요해요. A, B. 먼저 일괄평가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나도 알아. 예. 근데 하지만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리가 될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어디 보자. 산림. 대표적인 게 산림이죠. 칠판 볼게요. 산림이란 토지는 그러니까 산림은 산지라는 땅바닥하고 산지 위에, 그러니까 우리 임야. 땅 위에 소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등의 나무가 있습니까? 그 나무를 그냥 임목이라고 그래. 민법에서 말하는 등기린 나무가 아니고 그냥 나무가 서 있다 해서 임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산지 땅하고 임목 나무는 서로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자, 경기도 평택시 산 26번지 토지가 10만 제곱미터인데 이번에 매매가가 2억 원에 매매가 됐다라고 가정할게요. 2억 원에 매매가 됐대. 자, 그러면 2억 원에 팔렸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가격은 땅 가격만 들어갔을 거예요? 땅? 아니죠. 이 10만 제곱미터 땅 가격 플러스 땅 위에 있는 나무 가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나무하고 땅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거지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하여 마치 하나처럼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평가다? 일괄 평가다. 이렇게. 주물, 종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보면 구분평가 있죠. 구분. 양가로 3번은요. 부분. 구분하고 부분하고 달라요. 예. 자,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A토지 보자. A토지. A토지는 27번지 토지야. 한 필지 토지거든요. 근데 도로 전면부는 건축물을 지어서 택지로 활용하고 있지만 후면부는 집안이 물러가지고 지하수가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건축하기 부적당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야적장이라든지 아니면 텃밭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한 필지이지만 도로 전면부하고 후면부에 토지 이용이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지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에서? 구분해서 평가한다 해서 구분평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분평가. 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분평가는 어떤 식이냐면요. 자, 여기에 B토지가 하나 있어요. B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B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B토지 중에 일부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용할 수 있죠. 그럼 보상평가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한 필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가 무슨 평가다? 부분평가다. 부분평가.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통상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거의 나오고 말아요, 이제. 그리고 432페이지 넘겨보면 일본의 감정평가 분류가 있는데 그 독립평가 보이세요? 아까 했죠? 아까 조건부 평가 일종이라고 아까 해봤죠? 그거니까 별도로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은 체크도 하지 말고 그냥 들을게요. 병합 분할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합병 평가, 병합 분할 평가가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그냥 용어만.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인접 토지하고 합친다면 토지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토지가 있는데 이를 분할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할이나 합병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서 분할한다면 얼마가 될까? 합병한다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분할 합병 평가다. 그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433페이지 저기 오른쪽 밑에 기출문제 두 번째가 제일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거 한번 보면 다음 중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렇죠. 2번 소급평가는 일절 필요 없어. 그냥 기한부고 소급이고 딱 그 개념만 나와. 세부적인 것도 물어보진 않아. 과거 나왔으니까 소급 맞아요? 오케이. 3번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요? 맞죠? 4번. 법정 평가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놨어요. 야, 이럴 때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그치. 필수적 평가에 속하는 거지. 얘는 반드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고 맞고요. 5번. 구분평가란 다르니까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부분이죠. 구분이 아니고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이 틀렸다. 그렇게. 자, 다음 이제 434페이지. 434페이지. 이제 보니까 부동산 가격 이론이 나와 있네요. 부동산 가격 이론. 여기서는 이제 가치와 가격 구분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가치, 가격 구분하는 거. 어디, 맨 434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양가로 2번에 부동산 가치와 가격 표 나와 있죠. 밑에. 그 표는 별표를 치셔야 돼요. 왠지 꼭 나올 것 같은 느낌? 근데 상당히 이건 뭐 중요합니다. 자, 일단 봅시다. 어디? 가치는 영어로 value라고 하죠. value. 가격은 price. 가치, value, 가격, price. value, price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중개업자가 이 부동산을 중개를 했어요. 중개를 해가지고 매매 가격이 3억 원이었어요. 3억 원. 자, 3억 원 중개업자 이렇게 중개했으면 거래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인가? 그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 있죠? 맞아요? 한 건 했네 오늘. 그래. 그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 등기부상에 나중에 이제 그 매매가액이 찍혀 나오죠. 그러면 한 달 전에 보니까 오늘이 4월 17일이죠. 그러면 3월 17일 날 매매가 됐는데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 3월 17일 날 매매가 됐는데 매매 가격 3억 원이라고 여기 찍혀 있어요. 그럼 이 3억 보면 누가 보더라도 얼마라고 찍혀 있어? 그게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한 달 전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값이에요. 맞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3억이 프라이스야, 프라이스. 그러면 이 3억은 특정 시점에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3월 17일 날 3억 원이라는 가격에 거래된 것은 명백한 하나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3억 원에 거래됐던 이 3억 원 프라이스는 구체적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딱 3억이 팔렸지. 누가 보더라도 똑같아? 맞잖아.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이야? 아이고 허리야. 이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한 달 전에 오늘 4월 17일인데 3월 17일 날 3억 원에 팔렸다고 딱 등기부에 금액이 찍혀 있다니까? 누가 이거 띄어보더라도 3억 원이라 써져 있는데 무슨 놈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값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값이겠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 비가 와서 이런 거죠. 그죠? 저번 주에도 비 안 나요? 우리 수업할 때? 저번 주에 비 안 왔죠? 근데 저번 주하고 오늘하고 상태가 차이가 없는데 뭐. 그러면 우리는 비가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여기만 오면 그래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가격인데 가치는 뭐냐면요. 가치는 이거 분명히 3억이 팔렸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지가는 다를 수 있죠. 경매 넘어가기 전에 법원에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한 감정가는 통상 더 높게 잡잖아요. 예. 감정가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받았을 때 투자 가치는 2억 8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봤을 때 투자 가치는 4억 4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밸류 가치야. 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어떤 의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가치거든요, 가치. 그러면 가격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과거의 거래가 결정된 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치는 이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본 값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서 값을 알아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값이다 라고 하고 가격은 등기부상이 명확하게 지금 3억 원이라고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한 달 전에 3억이 거래됐거든. 근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명백하지 않잖아요.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그리고 누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요거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가격은 해서 가치는 주관 추상적 현재 시점에서 알아보려는 값이고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 이미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과거의 값이다. 일단 저거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바꿔서 함정을 주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요게 이제 주가 되겠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요.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시작.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그래서 자,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왜곡되고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장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 과정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디 물건에 가치란 게 있고 물건의 가격이란 게 있어요. 물건의 가치가 100원인데 거래되는 가격이 200원의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공급자는 좋아 안 좋아? 환장하고 좋죠. 100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파는데 200원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아마 시장 상황이 공급 수요 중에 누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지. 수요 훨씬 더 많으니까 가치보다 거래되는 가격이 훨씬 더 커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죠. 그럼 아마 물건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 주택이라는 물건이 부족해서. 그런다 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 해서 지금 당장 이 지역에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요. 그러면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증가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간 장기 상황이라면 수요가 필요로 하는 만큼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증가를 시켜준다면 다시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내려와가지고 둘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이걸 말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단기는 지금 당장인데 지금 당장은 수요 공급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없을 때도 시간이 걸리고 만들어낼 때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상황에서는 왜곡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지. 단기에 뭔가 문제가 터져도 빨리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대. 그래가지고 아파트 한 집이 확 무너졌대. 주택이 이제 엄청 부족해지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다 긁어내고 아파트 지으려면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무튼 없애는데도 새롭게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단기 불균형. 하나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균형 상태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그리면 돼요. 네. 자, 그럼 책에다 체크 좀 합시다. 434페이지 맨 밑에 그 표 중에 그 이제 1번하고 2번 가치 가격 둘 왼쪽 오른쪽 1번, 2번이 중요하죠. 1번은 현재 값이냐 과거의 값이냐 나와 있고요. 2번은 주관적, 추상적이냐 객관적, 구체적이냐 이게 나와 있으니까 구분 좀 하시고. 다음에 이제 기출지문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중간에 있는 기출지문 한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어때요? 틀렸죠? 가치 가격 바뀌었죠? 네. 다음 맨 밑에 단기 장기가 있어요. 맨 밑에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단기 상황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불균형, 괴리, 왜곡 상태 나와 있죠? 한 장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장기 상황에서 가격은 가치에 회귀하므로 가치와 가격이 균형 상태 이렇게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어디 기출문제 보니까 틀린 거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집을 한 금액이다. 한이란 것은 과거의 값이 현재 값이에요. 과거의 값이죠. 맞아요. 두 번째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맞는 소리고요. 3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틀렸죠? 가격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알아본 현재 값이다. 이렇게. 3번. 사실은 3번이 있잖아요. 그때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미국 원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원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정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한번 기출 문제에서 아니다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우리 학계로는 법 조문이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우리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출 문제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저렇다면 저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책에 한 번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린 이후로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니까 이제 볼게요. 가격은 아까 제가 등기부에 찍혀 있는 거 있죠. 한 달 전에 매매가 돼서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러면 과거의 값, 현재의 값?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알아보려고 했으니까 무슨 값? 현재 값. 그렇게. 3번 틀렸고 4번 가치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어떤 상황이냐, 주체가 어떤 주체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5번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요. 거래되는 가격은 3억이지만 공시지가냐, 감정가냐, 투자자가 바라보는 투자 가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네. 다음 이제 시장 가치가 있어요. 밑에 시장 가치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시장 가치는 보통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값이다. 그리고 값만 잡으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 적당한 값이야. 뭐 그 정도 개념.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데 이 분필 있죠. 이 분필이 다른 분필보다 비싸. 그러니까 분필 중에 제일 비싼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비싼 분필 가지고 수업하는 학원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 하셔야 돼. 그죠? 그럼 이 분필이 제일 비싸다고 그랬죠? 자, 이 분필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선생님이 얼마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1억 원이요. 그러면 에이씨 그러겠지. 우리 학생은 있잖아요.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은 일물건의 값이 정확히 이제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1억 원 하니까 에이씨 그건 아닌 것 같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분필 말고 일반 분필 있어요. 그게 하나에 한 50원 정도 하려나? 가격이 그 정도 꼴 될 텐데 300원 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바로 시장 가치, 시장 가치. 그래서 한번 저 혼자 읽어볼게요. 시장 가치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보통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금매 이런 거 말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이후에 그 물건의 내용에 대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돼. 응?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다. 이렇게. 그 밑에 기출지문.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수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가를 말한다. 아니 시장 가치는 최고가, 최저가가 아니고 한정된 시장이 아니고 보통의 평범한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최고가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틀렸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오른쪽 끝저 밑에 보니까 이것도 그냥 보면 돼요.
한가로 3번 바로 밑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시장가치를 기준. 자, 밑줄. 시장가치를 기준 밑줄. 색깔 칠해놓고.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여차저차 해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이라고 있죠? 그 밑줄 보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 시장가치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수도 있다. 자, 요 동네가 있는데요. A 토지가 있어요. 이 동네는 시장 가격이 시장 가치가 평당 한 10만 원씩 해요. 10만 원씩 해요. 여기 10만 원이면 이것도 대충 10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A 토지도. 맞죠? 예, 네, 그렇죠. 근데 A 토지에서 A 토지가 강감찬 장군의 생가야. 응? 그러면 주변은 10만 원이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어떤 이렇게 보존할 만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10만 원이지만 얘는 30만 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면 무슨 가치야? 시장 가치고 30만 원이면 특별한 경우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네. 자, 넘겨서 저기 440페이지 보면요. 양가로 5번에 보면 440페이지 양가로 5번 용어 하나 보려고. 그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죠. 한 번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어디? 잊어버릴만 하면 수요공곡선이 나오려고 그러네. 가격, 수량.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70원, 80원, 9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커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작아져. 그러니까 상으로 간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하로 간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거래량이, 수요량이 등등이 증가하는 거, 왼쪽은 감소죠. 그러면 상하가 바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방이란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이 신축재길에 경직돼 있대요. 그 말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볼까요? 학원 밑에 유명한 빵집 있어요. 하루에 사람들이 빵을 한 1000개 정도 산대. 그러니까 빵집 주인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빵을 한 1000개 정도 준비해놔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폭설이 내리더니 눈이 벌써 한 1m가 쌓인 거예요. 이제. 차도 못 다니겠죠? 그러면 빵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보존 기간이 한 20일 보존할 수 있나? 며칠 못 가죠. 근데 폭설이 내렸어. 내일도 폭설이 내려. 그러면 빵가게 주인은 이대로 안 된다 이거지. 이제 손님이 못 오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1+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한은 수명이 오래 못 가니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주택, 부동산은 효용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죠. 그리고 필수재잖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일반 주차처럼 바로 반토막 나거나 그러진 않고 가격이 떨어져도 어떤 연착륙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거지.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뭐가 있다?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용어 정리 좀 하시고요. 자, 오른쪽 이것도 이제 은근히 좀 우리가 좀 잘 써먹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 발생 및 형성 요인이 있어요. 파란색 1번 보니까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 보이죠? 그렇죠? 자, 볼게요. 이런 부동산이란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공짜가 아니고 3억 원이란 가격이 있더라고. 왜 가격이 있냐면요. 첫 번째, 주택은 우리 인간에게 효용, 만족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란 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효용. 다음 두 번째,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 우리 숨쉬는 공기 있죠, 공기. 공기는 우리 인간에게 큰 효용을 줘요. 근데 공기는 가격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이유가 없거든. 온 천지가 공기인데 전혀 희소하지 않는데 돈 주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자, 근데
주택이란 물건은 나름대로 상대적인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희소성이 있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또 한 장 넘겨보니까. 뭐 제일 잘 나온 거 이거지 뭐. 예. 세 번째, 유효수요 보이세요? 자, 어떤 물건이 인간에게 효용도 주고 만족도도 주고 나름대로 희소한 물건이라면 사람들이 서로 그 물건 차지하려고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경쟁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놈이 차지할 수가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수요는 구매의지 플러스 구매력이 수반된 수요를 말해요. 자, 일단 됐고 놔두고. 다음 네 번째, 양도성 또는 이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주택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절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다면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물건은 이 주택이라는 물건은 소유권이 갑한테서 을에게서 병에게로 이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대가로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험은 딱 철저하게 딱 두 군데에서만 나와요. 첫 번째, 우리 양가로 3번 유효수요 보십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유효수요란 구매 의지와 실질적으로 구매 가능한 자 밑줄, 지불 능력이 포함된 유효수요를 말한다. 이거는 수요 공급 양쪽 다 나오는데 아무튼 기출지문 보니까요. 오답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만 나옵니다.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구매 또는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 틀려? 틀렸죠.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부동산은 고가니까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지불 능력이 갖춰진 유효수요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이제 하나 오답 나왔고 두 번째.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자, 여기 주목하세요, 이제. 가서 숨 쉬는 공기 있잖아요, 공기. 공기는 인간에게 큰 효용이 있어요. 맞죠? 근데 공기는 희소성이 있어, 없어? 그래서 공기는 가격이 싸, 비싸? 싸다 하면 안 돼. 예, 없어. 가격이 발생하지 않아. 무슨 말 하고 싶냐? 가격 발생 요인 중에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얘는 가격 발생 요인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없죠. 그래서 가격 발생 요인 중에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가격 발생 요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작용을 해야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 밑에 기출질문 보니까 두 개.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OX, X 두 번째. 부동산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는요. 맞아요? 네, 그렇죠. 딱 그런 것만 잡아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네. 다음 443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 또는 변동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 장 넘겨보면 네, 개념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 가격이 3억 원인데 앞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나요? 있죠. 첫 번째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보니까 이쪽에 핵가족과 대가족화. 정전에는 33평이 이제 주된 평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을 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33평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형 평수는 가격이 오르고 우리 옛날에 말했던 기준 평수라고 했던 33평의 가격이 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동네에 명문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학원 단지가 막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동네의 교육 환경이 좋아졌죠. 그러면 가격도 오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걸 그냥 사회적 요인이다.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네. 13회까지는 암기를 했어야 돼.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안 나와. 그냥 들어보는 거야, 그냥. 다음 두 번째. 경제적 요인. 예. 자, 우리 동네 도로가 빵 뚫렸다. 우리 동네에 보니까 고용률이 높아졌다. 뭐 어쨌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경제적 요인이고. 다음. 행정적 요인이란 것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다 뭐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적 요인이다. 이런 게 달라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도 영향을 받아서 변동할 수 있다. 그런 개념. 예, 그 정도만. 자, 이제 446페이지 펴놓고 잠깐
휴식했다가 하죠. 네.